자, 강의를 시작을 하죠. 자, 일단 오늘 인상주의를 대충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해보고 자,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인상주의를 접근을 할 때 가장 먼저 그 인상주의라고 하는 말을 낳은 그 그림을 이제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그림이 바로 인상주의라고 하는 사조명을 낳은 그 그림이에요. 제목이 Impression Sunrise.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인상 해돋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이제 1813년에 모네 같이 젊은 화가들이 모여서 자기네 자체 비용으로 전시회를 열어요. 전시회를. 그러니까 그때 그 전시회는 국가에서 열어주는 살롱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에서 열어주는 그런 전시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독립해서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서 이제 전시회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화단에서 처음 보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젊은 화가들이 자기네들이 그린 그림을 모아놓고 이제 전시회를 연 거죠. 자, 그랬는데 그 전시회를 여니까 이제 신문 기자들한테도 연락을 하고 했죠. 그래서 신문 기자 한 사람이 와서 이 그림을 본 거예요. 비슷비슷한 그림들이 여러 장 이제 걸려 있었어요. 그 기자가 와서 보는데 다 이런 식의 그림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이제 프랑스의 국보급 그림이죠. 왜냐하면 인상주의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조 이름이 이 그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뭐 처음 보는 학생도 이제 뭐 혹시 있겠지만 그림이 좀 이상하죠. 정성이 없이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다 만 것 같고 완성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인상을 받아요. 이 그림을 보면은. 자, 그랬는데 1870년도 초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한 150년 전이죠. 그때 사람들한테 이 그림은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와서 이 그림을 보고 비슷비슷한 그림들이 쭉 걸려 있는데 보고 과연 저게 뭘 그린 건가 하고 이제 제목을 봤더니 임프레시옹 또는 뭐 영어로 하면 임프레션 선라이즈 해가 뜨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쭉 보고 제목이 그렇군. 그리고 이거는 무슨 해가 뜨는 해안가를 그린 게 아니라 인상만 그렸다 해가지고 인상주의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버린 거야. 그 신문사 들어가서 자기가 본 전시회에 대한 평을 쓰는데 그렇게 쓴 거예요. 미술대학을 한 번도 안 가본 여자까지 포함한 여러 명의 젊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가봤다. 그랬더니 전부 다 이런 그림들이더라. 인상만 그렸더라. 뭘 그렸는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더라. 그리고 굉장히 신랄하게 욕을 해댄 거예요. 인상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날 신문이 나와서 이제 다 모네 등등 뭐 전시회를 연 사람들이 이제 신문을 사서 봤지. 그랬더니 야, 우리 보고 인상주의래.
요걸 먼저 바가지로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럼 그냥 가자 인상주의로 해가지고 인상주의가 됐어.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그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 미술사조, 문학사조, 뭐 철학사조, 이즘이 붙는 그런 사조가 굉장히 많아요. 많죠? 자, 그런데 그 사조는 지금 인상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모네 등등 화가들이 그 당시 인상주의 전에 참여했던 화가들이 지금부터 인상주의 하자! 으쌰! 강령 발표하고 뭐 그러고 한 거 아니지. 기자들이 붙여뒀다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조에 거의 예외 없이 많은 사조들, 문학사조, 철학사조, 미술사조들이 그 사조에 속한 화가나 학자들, 예술가들, 작가들이 먼저 주장하고 플래카드 붙이고 그러고 시작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20세기 들어와서 초현실주의 같은 거는 예외예요. 그것은 초현실주의 선언을 해요.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기존 예술을 뭐 어떻게 한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의해서 뭐 어떻게 한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시작해요. 그러나 99%는 다 우연히 붙여졌거나 그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가면서 거의 욕을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붙여준 것들이에요. 또는 나중에 문학사가, 미술사가, 문화사가들이 정리를 하면서 찾아낸 것도 있고 붙여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르네상스가 그죠? 꽈트로첸토, 칭쿠에첸토 14세기, 15세기에서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는데 왜 이탈리아 말을 안 쓰고 불어를 쓰느냐. 르네상스라고 하는. 다시 태어나다는 말이거든. 프랑스에서 르네상스가 안 일어났어요. 나중에 받아들인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그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탈리아를 연구할 때 붙인 거예요. 자, 인상주의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사조 이름을 조심해서 봐요. 또 하나, 두 번째. 인상주의라는 말이 칭찬하기 위해서 붙여진 말이 아니야.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거야. 똑같이 마찬가지. 고딕이라고 하는 말도 고트족, 야만족인 고트족을 이탈리아 사람들이 야만족으로 여겼죠. 그 사람들이 만든 양식이 해가지고 얕잡아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면서 붙인 이름이 고딕이에요. 바로코도 마찬가지예요. 찌그러진 진주란 뜻이에요. 그 보석 세공사들이 쓰는 포르투갈 말에서 나온 건데 동그랗지 않고 찌그러졌어. 그 이제 조개 껍데기 안에서 생성되면서 무슨 뭐 변화가 있었겠지? 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정확하게 되고 완전한 공, 구 형태로 돼야 보석값이 나가는데 찌그러진 거니까 버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의미로 쓰였던 말이에요. 19세기 후반까지도 그랬어. 그건 미술사조가 아니라 바로크 그림은 찌그러진 거, 균형이 안 잡힌 거, 뭐 이런 뜻으로 쓰였어. 부정적으로. 그 나중에 이제 여러 미술 사학자들이 그렇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해가지고 좋은 의미를 부여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바로크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를 안 갖고 있어요. 바로크 합주단도 있고, 뭐 가구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자, 변했다. 그러니까 인상주의도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티스 같은 플라멩크 같은 화가들이 나와서 처음에 20세기 초에 야수파라고 하는 사조가 생겨요. 그걸 포비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야수는 말 그대로 호랑이에요. 사자. 어떻게 그림 사조에 호랑이파, 사자파 이런 식으로 야수파라고 부르니? 그죠? 상상을 못하죠.
그건 뭐냐 하면 그런 야수들처럼 원색, 빨간색, 파란색 같은 원색을 데생도 무시한 채 그냥 막 그림에다가 그렇게 원색을 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색만 보여. 그래서 붙여진 일이에요. 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사주에 속한 화가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강령을 발표한 게 아니다. 처음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조롱하듯이 불렀던 이름이 나중에 이제 그 한 스쿨, 한 학파, 유파를 지칭하는 이름이 됐다. 전형적인 경우가 인상주의다. 자, 그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봐라. 여러분 스스로 봐요. 그림이 정성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바로 바닷가에 나가서 직접 그린 거예요. 르 아브르라고 프랑스 북부에 있어요. 있는데 거기 나가서 아침에 해가 뜰 때 한 2, 30분 금방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그릴 수가 없고 데생을 미리 해놓은 게 아니에요. 자, 어두운 화실에서 그린 게 아니라 자대고 데생하고 색이 피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금방 그린 거예요. 금방.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흑백으로 바꿔놓고 보면은 태양이 없어져. 그러니까 태양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쓱 한 번 하고 만 거예요. 자세히 그릴 시간이 없었다니까. 자, 그래서 흑백으로 처리하면 없어져 버려. 자, 그런데 비슷한 풍경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은 17세기 때 그려진 거니까 옛날 그림이죠. 그죠? 한 200년, 25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같은 프랑스 화가인데 같은 이름도 같아. 클로드 로랭, 이거는 클로드 모네. 예. 뭐 그 클로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자, 이거 루이 14세 시대 때 활동했던 거예요. 그림은 이탈리아에 가서 많이 그렸지만, 자, 똑같은 풍경이에요. 해안가에 해가 뜨거나 지는 그런 풍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를 해봐요. 비교. 여러분은 거실에다 건다 그러면 어떤 걸 걸겠어? 이거 걸겠어? 이거 걸겠어? 선생님이 뭐 아까 프랑스 국보급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걸겠지. 예? 이건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가치가. 지금 박물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퍼블릭 도메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공공재산이 된 거야, 국가. 자, 근데 멋있긴 이게 더 멋있잖아. 그죠? 마치 이거 그림을 보면은 막 무슨 뭐 웅장한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 그죠? 태양이 막 뜨고, 이거 이제 원래는 이제 태양이 지금 지는 장면인데, 그리고 태양이, 멋있죠? 이쪽 그림은. 그림 딱 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태양 주변이 훤해요. 태양이 소실점에 있죠? 정확하게 원근법에 맞춰서.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 흑백 처리하면 태양이 없어져.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2, 30분 만에 빨리 그렸다. 그 다음에 직접 나가서 그렸다. 그 다음에 태양이 멋있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태양의 상징성이 사라진 거예요. 클로드 모네의 그림에서부터. 자, 그러니까 태양은 태양왕이 있고 태양신이 있을 정도로 루이 14세를 태양왕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아주 옛날로 올라가면 더 했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물론이고 이집트 마야 문명에서 태양은 굉장한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태양왕 시절이니까 태양이 뜨거나 지면서 만물을 비추는 거예요. 성운이 만극하여이다 이런 식이죠. 여기 오면은 그렇지 않아. 여기는 뭐야? 쉽게 얘기하면 태양은 내일 또 떠오른다. 걱정하지 마. 내일 또 떠올라. 일상적인 게 돼버리고. 자, 태양의 상징성이 그림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왕정이 무너지고 가부장제가 의심받기 시작하고 옛날의 혈통이 돈으로 대체되는, 그죠? 사람의 귀한 권위 이런 것들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르주아들. 부르주아라고 하는 말은 무르,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회의 주 계층으로 자리 잡는 그런 시대에 들어와서 태양의 상징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그림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직접 나가서 그렸기 때문에 어두운 아틀리에에서 그림하고 틀려요. 자,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이걸 보면은 태양이 딱 가운데 있죠? 그리고 막 햇볕이 널리 퍼져가지고 노을이 지고 석양이 지고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잘 봐요. 잘 보면은 조금 거짓말 같지 않아요? 멋있긴 멋있는데 왜 거짓말 같으냐 하면 이 큰 배가 들어와가지고 해안가에 있으려면은 저렇게 가까이 있으면 안 돼. 그죠? 밑으로 뭐 몇 미터 잠겼을 거야. 그러면 모래사장에 닿을 텐데. 그 다음에 저렇게 바로 바닷가에다가 3층, 4층짜리 석조 건물을 지어? 베네치아야?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건물 양식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 조금 이제 그 공부를 더 해야 알겠지만, 그죠? 바로크 양식, 르네상스 양식 해가지고 저 끝에 있는 것은 중세 성루고, 그래가지고 막 1000년 정도 막 시간을 가지고 세워진 그런 건물 양식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바닷가에 저런 육중한 석조 건물을 지을 수 있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림을 만든 거예요. 눈으로 보고 직접 그린 게 아니라. 그래서 멋있기만 해. 물론 훌륭한 작품이지. 그 당시에는 다 그림을 그렇게 그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아니죠. 직접 나가서 빨리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린 거야? 선라이즈를 그린 게 아니라 임프레션을 그린 거예요. 인상만. 얼른 떠오르는. 아침에 해가 뜨거나 지는 그 풍경만 그린 거예요. 사실 그거는 여러분이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해가 금방 뜨고 금방 져버려요. 뜨는 순간, 지는 순간은 뭐 1시간, 2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벌써 해가 떴네? 이렇게 돼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은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태양의 상징성이 사라진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모네는 절대로 태양, 나무 이런 거 그릴 때 그것의 상징성을 그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으로서 객관적으로 자꾸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눈에, 자기의 느낌에 와닿는 대로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게 인상주의. 그런데 그 당시로는 저런 그림이 굉장히 귀했고 처음 그렸기 때문에 아까 인상주의라고 막 욕을 해대는 그런 신문 기자들처럼 계속해서 신문 만평에 인상주의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만평이 실리는 거예요. 보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그래도 나도 그리겠다 뭐 이런 얘기. 아까 모네의 그림 같은 거 굉장히 신랄한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상주의전 엑스포지시옹 데 펜tre impressionniste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 전시회라고 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거기를 한번 들어가려고 이제 아이를 뺀 임산부가 와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경비원이 나와가지고 어이구 마담 태양한테 해롭습니다 하고 말리는 거야. 굉장히 시니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건 좀 낫지. 다음 그림을 보면 프랑스가 외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났어요. 근데 총칼 대신에 프랑스 군인들이 그림을 들고 나간 거야. 그랬더니 적군이 막 혼비백산 나가지고 도망가. 무슨 그림을 들고 나간 거야? 조금 아까 봤던 모네 그림.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조롱을 받고 비아냥 소리를 듣고 비판을 받았던 거야. 그게 거의 10년 가까이 돼. 그러면은 인상주의 화가들은 자다가 일어나 빗자루로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사겠어? 안 사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모네 같은 젊은 화가들이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화가들을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인상주의가 근대 회화의 효시, 역사책, 성경책, 신화를 다 떠나서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그리려고 했던 그런 화가로 현대 회화의 문을 연 아주 중요한 사조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욕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죠?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혁명적인 이제 그런 사조로 인정을 받는 거죠. 인정을 받는. 자, 그러니까 뭐다? 그 당시에 신문 기자를 비롯한 문예부 기자들, 그 다음에 기존 화단, 그 다음에 에콜대 보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서울대, 홍대, 미대 그런 교수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것이 좋은 그림이고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겁니다를 암묵적으로 정해서 갖고 있었던 계층이 있었어. 그 계층이 문화 권력을 쥐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 실을 때 이런 그림 실으세요. 내가 심사위원장으로 가서 이런 그림을 뽑습니다. 그지? 그러면 또 대학교 교수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미학 규칙도 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문화 권력이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랑. 그게 정권이랑 연결되고, 그래서 뭘 만들어?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 만들어. 자, 근데 인상주의자들은 이런 비판을 받았으니까 얘네들은 뭐야? 그 당시 그런 문화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랑 싸운 거지. 싸워서 결국은 승리했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압박을 받고 서름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술 사조를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특징 같은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투쟁의 결과구나. 싸웠구나. 싸운 거. 지금도 그 일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본 적 있어요? 작년인가 아마 문제가 한번 됐던 국회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풍자한 그런 전시회를 표창원인가 이렇게 표창 잘 던진 사람이 국회에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이 이런 전시회를 해가지고 한국당인가 열린 뭐야 거기 뭐지 그게? 자유한국당, 자한당.
그 국회의원들이 막 와가지고 난리 피고 또 뭐 저기 육군 무슨 그 제대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또 그림을 막 떼어내고 막 옥합발로 밟고 막 난리를 한번 핀 적이 있어요. 그때 동원된 풍자화가 이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지금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계속 나오지. 한 달에 1억씩 받았대, 국가정보원에서. 그거는 이제 공개된 게 그런 거죠.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그냥 좀 받게 놔두지, 그걸 또 이렇게 까발리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여하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야유를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네.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화이트 리스트 만들고 블랙 리스트 만들고 일개 개그맨, 개그우먼들이 방송 진행하는 거 방해하고 끌어내리라고.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야. 어? 그런 데까지 신경 쓰고 있어. 그게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걸 문화 권력이라고 그래. 자기가 안 좋아하는 개그맨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안 좋아하는 배우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안 보고 싶은 그림이나 소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 그걸 놔둬야 돼. 그래야 창조 경제가 돼. 응? 근데 그걸 막은 거야. 그걸 막자니 돈이 좀 필요하지. 그지? 그래서 땡겨 쓴 거야. 그리고 결국은 그게 누굴 위한 거야? 저 뒤에 꽃다발 들고 있는 여자를 위한. 굉장히 은큼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관행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 때 했던 것을 그대로 한 거야. 자, 이 현상은 그때부터 있었어. 인상주의 때부터. 그 이전부터. 여러분이 미술 사조를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가지 얘기했어요. 그 사조에 속한 예술가들이 선언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남들이 붙여준 이름이 고착된 거예요. 또 하나, 모든 사조는 투쟁이다. 싸워서 권력 싸움, 문화 권력이 부딪혀서 투쟁의 결과로 나온 게 사조예요.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네의 그림에서 태양이 그렇게 성의 없이 그려진 태양이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특징적인 부분을 잘 해석을 하면서 문화사, 정치사, 경제사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이 문화를 이제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림일 수도 있고 대상이 소설일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영화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소설이나 영화나 작품을 읽는 방법을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 심지어 거기에 광고도 들어가요. 자,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읽고 문화, 경제, 정치와 연결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인상주의를 이제 비판했던 자, 하나만 더 보고 가지. 이방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거를. 요거는 조금 초기에 나왔던 거예요. 초기에. 요거는
단두대에서 죽은 여자지. 마리 앙뚜아네트를.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마 마리 안통아네트 그렇게 발음이 비슷했던 모양이야. 참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이게 풍자했어요. 자, 그림이나 또 만평 혹은 뭐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거 여러분 잘 보는 우차사 뭐 이런 거 요새도 하나 그런 거 여하튼 그런 그 코미디 풍자 프로그램에서 정치적인 풍자가 빠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괜히 와서 우당탕 넘어지고 뭐 그러는 거야. 그럼 재미가 없어. 프랑스 선생님이 있을 때 그 베베트 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베베트는 이제 프랑스 말로 병신,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인데 유명한 정치가들을 이렇게 꼭두각시 기녀로 만들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목소리를 일단 배우들이 성우들이 나와가지고 뭐 쇼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그 국정원 사건 같은 게 있으면 야 너는 겨우 뭐 1억밖에 안 먹었냐? 나 10억 먹었는데 병신 뭐 이렇게 이제 풍자하는 그게 코미디가 있어. 근데 얼마나 재밌고 인기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정치가들이 신문에 써. 야 정말 재밌게 봤다. 그리고 자 이제 그 차이가 이제 한국 정치가들하고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어요. 물론 그런 풍자를 하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토 달고 풍자하는 화가 쫓아내고 뭐 그런 짓들은 안 해. 그걸 그렇게 하면 큰일 나. 큰일 나. 자, 이런 풍자. 자, 잠깐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요거는 하나 더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림은 조금 아까 봤던 모네가 그린 인상 해돋이하고 전혀 다르지, 그림의 풍이. 그죠? 자, 그럼 누가 그렇게 인상주의 그림을 비판했느냐? 이 사람이에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 그 당시의 모든 그림들은 바깥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면 안 돼. 그리고 항상 그리스 로마 아니면 기독교의 성경을 참고해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서 마네의 풀바디오의 식사가 욕을 먹은 이유를 설명했죠. 낙선전에 걸린 이유를 설명했어요. 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인상주의 그림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디? 서울대, 미대, 홍대, 미대 교수들은. 즉 에콜대 보자르 교수였어. 이 사람이 인상주의하고 철천지 원수야. 그래서 1900년에 뭐라 그랬어요? 오르세 기차역이 세워진 해지. 만국박람회가 열려가지고 그 당시 만국박람회는 지금하고 틀려요. 그래서 미술 작품도 전시를 해. 그때 인상주의 그림이 걸리는데 이 그림을 그린 장 레옹 제롬이라고 하는 노화가 교수가 와가지고 대통령이 입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지가랑이를 잡고 뭐라고 그랬어? 카카, 인상주의 그림은 프랑스 예술의 수치입니다. 프랑스 예술을 망하게 하는 아주 나쁜 그림입니다.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못하지. 자, 이 그림을 잘 봐요. 이게 닭싸움이야. 그림 제목이. 근데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겠어. 왜 닭싸움을 하나 이렇게 홀딱 벗고 있어, 남자, 여자가? 그냥 닭싸움만 하면 되지? 그 뒤에 스핑크스는 뭐고, 저 멀리 보이는 저 바다. 이게 그리스 로마니까 지중해를 그린 거야. 자, 그래서 저런 서구 문명의 모태라고 하는 지중해라든가 이집트 문명, 그리스 로마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를 집어넣어가지고 누드를 그린 거예요. 저 그림만이 그림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모네가 그렸던
인상 해돋이 같은 그림은 그림이 아닌 거야. 그 당시로서. 그게 길게는 3, 40년 계속 싸워요. 짧게는 10년. 그 투쟁의 기록이 인상주의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다 얘기했어. 자, 그림을 직접 바닷가에 가서 그렸다 이거. 그럼 바닷가까지 가야 되잖아. 못 타고 갔어. 기차 타고 가지. 그러니까 인상주의는 기차라고 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온 혁명이 일어난 거지. 그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하나 알아두세요. 자, 그럼 기차를 타려면 어디 가야 돼? 기차역. 그죠? 8시에 떠나면 7시 59분에가 아니지. 일찍 가지. 가서 한잔하고 카페에 가서 시간도 좀 보내고. 그러죠? 또 괜히 안 사도 되는 거 신문도 사고 이것저것 시간 보내다가 가는 거야. 사람이 모이죠. 밥도 먹어야 되죠. 수화물도 있으니까 포토도 짐꾼도 있을 거고. 자,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기차역이 된 거예요. 그 새로 기차라고 하는 게 발명이 되고 철로가 놓이고 역사가 세워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문화 변화된 모습을 인상주의 화가들이 굉장히 즐겨 그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림의 주인공은 뭐다? 이런 이상한 주인공들이 아니라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고 카페에 앉아서 포도주 한잔하는 일반인들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사건이 없어.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도 아니고 무슨 전쟁하는 것도 아니야. 일상적인 모습, 산책하는 모습, 해수욕하는 모습, 뭐 그런 것들이 그림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의 주인공이 누가 됐다고? 부르주아가 된 거예요. 귀족이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성자도 아니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비너스도 아니야. 바뀐 거예요. 이 바뀌는 게 첫 번째 본격적으로 그 시발점이 된 게 인상주의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그려.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가서 그렸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그림이 바깥에 나가서 그리니까 밝고 환해졌어. 그걸 요새 용어로 뭐라 그래? 컬러 볼륨이 증대한 거예요. 컬러 볼륨은 올레도 큘레도 텔레비전 할 때 나오는 얘기지. 컬러 볼륨이 늘어났어. 어두침침한 게 아니야. 환해. 텔레비전 화면이 고화질이기 때문에. 다 거기서 나오고. 인상주의 때문에. 자. 조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에피소드는 굉장히 미술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 가카 인상주의 그림은 프랑스 미술을 망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굉장한 에피소드야. 이게. 자. 잠깐 봤고. 자. 자, 이렇게 됐어요. 이런 조령을 받았다. 자,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 자, 모든 사조에는 선구자가 있어요. 선구자가. 자, 바로 이 그림이, 이 영화야. 자,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영국 화가가 있어요. 윌리엄 터너. 자, 윌리엄 터너를 선생님을 만나서 처음 들어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뭐 해야 돼? 여러분이 구글 들어가서 터너라고 쳐봐. 한글로 쳐도 돼. 그러면 막 수천 장 그림이 또 영화하고 이렇게 중요한 화가인데 내가 몰랐구나. 정장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림을 좀 봐봐. 그리고 시간 나면은
미스터 터너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있어. 이걸 한번 봐요. 자,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정신질환의 전조가 아닐까 싶소. 그 유명한 윌리엄 터너의 그림을 윌리엄 터너가 살았던 당시 비평가들이 보고 한 말이야. 그러니까 모네의 그림을 보고 자다가 일어나서 빗자루로 그렸다. 임산부한테 해로운 그림을 그렸다. 전쟁터에 갖고 나가면은 적이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갈 그림이다. 라고 비아냥거리고 욕을 했듯이 터너 시대에도 터너의 그림을 보고 정신병이 전조래.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미술사에 남아있는 유명한 화가들과 조각가들과 걸작 작품들은 대부분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나중에 재평가되고 그랬던 거예요. 똑같아요. 자, 근데 윌리엄 터너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자, 마지막 장면이. 노화가 이제 죽어요. 나가서 물 좀 먹고 와. 그제? 감기 들었구나. 어? 지독해, 요번 감기가. 가서 뭐 잠깐 뭐 따뜻한 물 좀 먹고 와. 아니면 있든지. 어? 자,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뭐라고 그래요? 태양은 신이라오. 자, 선생님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 모네가 그린 인상, 해돋이, 떠오르는 태양에서는 태양의 상징성이 부정됐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노화가는 태양을 신이라고 하고 준 거야. 약 한 20몇 년 차이야. 그 간격이. 자, 1870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프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지. 그때 모네가 피신을 가요. 영국으로. 런던에 가서 누구를 보냐 하면은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으니까 윌리엄 터너, 태양은 신이라고 하고 숨을 거둔 터너의 그림들을 보고 깜짝 놀래.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 터너로부터. 자, 그래서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이 봐야 되는 이유는 터너와 모네를 비교하면서 태양의 상징성이 그림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이걸 봐야 돼요. 자, 이것도 윌리엄 터너의 영화에 나오는 장면. 기차가 와요. 근데 터너는 기차를 굉장히 싫어했어. 새로운 문명이 나왔을 때 그 문명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선생님, 어머니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나이 이제 80, 90 되신 그런 노인네들은 괜히 이제 손주나 이런 애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뭐 휴대폰도 이제 갤럭시 같은 거 사시고 그래요. 근데 잘 모르거든, 이거. 그죠? 이게 적응하기 힘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이렇게 머리 좋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금방 해요. 사실 그 배우고 뭐 마음은 또 아니잖아. 그지? 자, 적응하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 그래서 난 기차가 싫어. 저건 괴물이야. 이러고. 그러니까 진짜 괴물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도 타보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스터 터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거야. 카메라 옵스쿠라. 이게 이제 초기 카메라 버전인데, 자, 사진기가 나오고 기차가 놓이고, 그 다음에 태양은 신이요 라고 죽었잖아. 그때 태양은 신이라고 하고 죽기 바로 그 같은 날, 숨을 거두는 날 윌리엄 터너가 뭘 보고 오냐면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보고 와. 수정궁을. 만국박람회가 1851년에 열려. 1회. 소규모의 박람회는 여러 번 있었는데 국제적인 만국 엑스포지션 유니버설 전 세계가 다 모이는
처음으로 열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는데 그게 만국 박람회가 열린 장소가 수정궁이야. 크리스탈 팰리스. 크리스탈 팰리스가 뭐야?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니야? 그치? 바로 이청용 선수가 뛰는 팀 이름이 크리스탈 팰리스잖아. 선생님만 축구를 보는 것 같아. 선생님은 광팬인데 축구 프리미어 리그만 보는 게 아니야. 축구 게임도 해. 자, 여하튼 크리스탈 팰리스는 철골 구조의 유리로 지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거예요. 와, 기적이야. 하늘에 떠 있어 궁전이. 그리고 태양은 신이라고 그러고 죽은 거예요. 자, 이제 만국박람회 시대가 열렸죠. 기차가 놓였죠. 사진이 발명돼서.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모네가 그 그림을 그려. 시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인상주의는 뭐다? 미술사조가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 화단에 그림은 이게 그림이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라고 규정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던 기존의 문화 권력과의 투쟁이었고 싸움이었고 그 다음에 기차가 놓이고 사진이 발명된 새로운 문화 문명이 들어섰을 때 그것을 반영한 사조가 또한 인상주의다. 얘기했잖아. 기차가 있으니까 바닷가로 간 거예요. 이동하면서 그린 거예요. 물론 튜브 물감이 나왔지. 그죠? 그래서 뭐다? 화면이 밝아진 거예요. 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에 익숙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저게 뭐야? 그리고 빨리 그리니까 미완성, 그리다 만 것 같은 그림을 그려. 달라지기 시작한. 자, 그게 인상주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 요 그림을 보세요. 자, 요게 모네가 그린 그림인데 바닷가예요. 바닷가에서 트루빌 해안이에요. 그래서 여기 직접 가봤는데 도빌은 여러분 다 알죠. 도빌하고 트루빌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 도빌은 굉장히 고급 해수욕장이고 트루빌은 좀 서민적인데요. 선생님은 도빌에 못 가고 도빌은 가서 구경만 하고 트루빌에서 잤는데 트루빌. 자, 그 해안가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모래가 묻어 있어 그림에. 그러니까 이건 뭘 일러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렸다. 바람이 많이 불었구나. 그래서 그런지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 당시는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야. 이건 뭐 이상해. 여자 얼굴이 좀 이상하잖아.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야. 누군지 잘 모르겠어. 순간적으로 그린 거야. 직접 바닷가에 가서 캔버스에 모래가 묻을 정도로. 그래서 그림이 밝아요. 환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유명한 좀 모네 건데, 자, 철교가 놓이고 기차가 있으니까 철로를 깔다 보면 터널도 생기고 이제 다리도 놓고 그래야 되죠. 프랑스는 국토의 70%가 우리하고 반대로 평야예요. 선생님 보르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장학금 좀 돼서 보르도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보르도를 내려가는데 그때는 이제 그 떼제베가 없었어요. 떼제베가 리옹 사이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서울 경부선 쪽으로 먼저 깔렸고 나중에 이제 호남선이 깔리듯이 그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5시간인가 타고 갔는데 보르도까지 내려가는데 한 번도 산을 못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평야가 많아. 자, 그래서 터널 대신 다리가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은 파노라마라고 하는 새로운 풍경 형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밋밋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 철로가 놓이고 다리가 놓이게 되면 그것이 랜드스케이프로 변해요. 이렇게 되는. 그리고 그 위에 기차가 지나가는 거죠. 진보를 상징하고 새로운 문명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젊은 화가들한테는 상당히 매혹적인 풍경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림이 그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차라든가 그 다음에 다리 이런 것들을 그냥 건설하는 어떤 그런 그 교통의 도로의 일부 뭐 이렇게 보지 말고 상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풍경이 생기는 거예요. 파노라마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풍경을 인식하는 형식이 생긴 거예요. 자, 이제 그림으로 이게 다 들어오죠. 계속 그려요. 이렇게 여러 번. 자, 기차역도 그리고, 자, 그게 이제 인상주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하나 또 같이 봐야 될 게 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이 지금 2017년도 여기 와서 150년 전에 일어났던 인상주의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봐요. 먼 나라,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그냥 미술 사조를 배우는 건가? 골든벨 퀴즈에 나가요? 아니지, 여러분 기말고사는 봐야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자, 선생님이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깥에 나가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화면이 화사하고 빛이 밝다. 빛이 많이 들어와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요새 말로 하면 요새 UHD 텔레비전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컬러 볼륨이 늘어났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랑 연결시키면서 문화사조, 예술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묘파야. 자, 조금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인상주의 그림을 좀 보세요. 자, 예를 들면은 조금 아까 이제 이런 그림 보여줬죠? 이거는 색을 칠할 때 빨래띠 위에서 다 색을 섞어가지고 색면을 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봐요. 뭔가 뿌옇지. 안개가 끼인 것. 무슨 분말 같은 게 떨어진 것 같아. 뿌예. 이거는 터치 해가지고 점을 찍은 듯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 또 조금 어린 그런 젊은 화가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요. 이게 전묘파라고 그러는데 색면이 아니라 터치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그 점을 더 가는 붓으로 아주 세밀하게 찍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그걸 전묘파라고 그래요. 그게 뭐야? 요새 이야기하는 이게 픽처 엘리먼트니까 픽셀이에요. 화소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묘파를 후기 인상주의 중에 하나인 미술 사조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고화질 텔레비전을 두고 디스플레이를 두고 하는 화소 개념으로 같이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 화소가 뭐야? 화소가 뭐야? 하나의 점은 빨간색 아니면 그린 아니면 블루야. 그게 RGB야. 그치? 그런데 빨간색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노란색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 서로 섞은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발 뒤로 보면 그게 주황이 돼.
자, 색깔끼리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인상주의자들은 그걸 감각적으로 깨달은 거고, 전묘법 화가들은 그거를 과학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예술가들이 시냐기나 뭐 세라 같은 사람들이 과학자였습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있었던 거야? 색 이론가가 등장한 거야. 그래서 색 이론가들이 색의 간섭 현상, 보색 대비 같은 현상을 밝혀내요. 그래서 그 덕택에 젊은 화가들이 전묘법을 구사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반고흐도 그런 색 이론가들이 낸 책을 사서 읽어요. 반고흐가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다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열심히 그 시키는 대로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색 이론가들은 그렇게 해서 책을 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4K라고 해서, 그죠? 820만 개의 점이 찍힌다고 하는 말이야, 거기다가 화면에. 그게 이거야. 그래서 똑같죠? 이쪽에 있는 거는 가운데는 몬드리안 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그 비트맵을 확대한 거야. 이렇게. 그림이 화소수가 많아도 확대하면은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점이 색 가치를 갖고 있어요. 섞인 게 아니야. 간색이 아니야. 이게.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전묘법을 구사한 그림을 운물에서 물기 있는 여인들을 그린 건데, 운물가에 있는 물병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이걸 더 확대할 수도 있겠지. 일일이 점을 찍은 거예요. 이 미친놈들이에요. 왜 미친놈들이냐면은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비판을 받냐 하면은 인상주의자들이 감각적으로 색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네 같은 사람은 아주 예민했던 거야. 그 색 현상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색을 그리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거를 위한 수단이었어요. 근데 전묘법 화가들은 수단에 불과한 걸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방법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못 가요. 그 사조가. 자, 여하튼 점을 찍어서 형태를 만들고 점을 찍어서 간색 효과를 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RGB 섞어가지고 모든 색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고화질 텔레비전. 그럼 고화질 텔레비전만 있다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뭐가 있어야 돼? 그렇게 제작된 필름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걸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했어. 시범 방송이 나와요. 왜 나올까? 고화질 텔레비전을 팔아야 되잖아. 고화질 텔레비에 익숙해지면 못 봐. 그 전 거는 LCD 못 봐. 그렇게 눈이 간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색감이 풍부해지고 예민해진 그런 화면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냥 패션 매장에 가서 옷 아무거나 사겠어? 안 돼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색 조화를 그냥 아마추어식으로 맞춰가지고는 안 돼요. 매장도 달라져야 되고, 패션도 달라지고, 음식도 달라져. 차의 색깔도 달라져. 거대한 변화가 서서히 여러 분야로 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상주의를 미술 사조로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미술 사조로만 배워도 한참을 공부해야 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림을 안 그려봤기 때문에 100번 설명해도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더 중요한 건 뭐다? 이거예요. 공학 따로, 전자공학 따로, 텔레비전 따로 배우고 미술 따로 배우면 안 돼. 같이 배워야 돼. 자, 전묘법은 그러면 그 색깔을 만들어내는 이론가들, 뭐 블랑이라든가 뭐 슈브레저 그런 이론까지 여러분이 알 필요 없고, 그건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뉴턴에서부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괴테도 색 이론가였어. 여러분,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 또 그 역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다 똑같이 보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과 덜 배운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대상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본다는 게. 그리고 우리는 남이 가르쳐준 대로 봐요. 색깔도 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야? 빨간색은 정열 아니면 공산당 색깔이야. 파란색은 희망 아니면 연대 색깔이지. 그죠? 정해져 있어.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인 고백을 하면 그래요. 선생님 나이가 이제 60을 넘었는데 55 넘기 시작하면서 초록색이 그렇게 좋아 보여. 이게 늙었다는 거야. 이게 나이가 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초록색 별로 안 좋아해요. 연두색 같은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아주 미묘한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누구한테나 다 적용되는 거. 텔레비전 화질이 좋아지면은 패션에, 음식에, 가구에, 인테리어에 총체적으로 하다못해 자동차 색깔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 돼. 그게 인상주의를 배우는 또 문화사 시간에 인상주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뭐 고모나 이모 이런 분들이 백화점 문화센터에 나가서 그림 배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여유가 있는 집에 이제 사모님들은, 그지? 백화점 문화센터 가서 그림 그려. 대개 백화점 문화센터는 어디 있어요? 롯데나 신세계 백화점 가면 맨 꼭대기에 있어. 10층 맨 꼭대기에 있어. 거기 가면 별게 다 있어. 요리도 가르쳐주고 요가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다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근데 왜 문화센터는 이렇게 9층, 10층 같은 꼭대기 층에다가 마련을 해놨을까? 왜 그럴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죠. 문화센터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문화센터에 강의를 들어요. 1시간, 2시간 듣고 뭐 그림도 그리고 실습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뭐. 아, 나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예술에 재능이 있었는데, 우리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림 그리고 뭐 예편들끼리 모여가지고, 미안해, 예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수다도 떨고, 그리고 뭐야, 2시간 강의하고 이제 내려오잖아. 또 뭐 몇 주 강의 끝나고 나오면 또 자기들끼리 그림 백화점도 전시도 해주고 막 그래요. 자, 그리고 3, 40만 원씩 내는 거야. 자, 그런데 왜 왼 꼭대기에 있어? 그 그림 그리고 내려오면서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못 타? 에스컬레이터 타잖아. 왜? 구경해야 되죠, 물건. 어머, 여기 싸구려 유니클로가 들어와 있네. 모르고 이제 다 있는데 가서 또 보는 거야. 괜히 머플러 하나 사지. 그럼 자기 머플러만 사니까 미안하니까 수십 개 있는데 남편 넥타이도 하나 사. 그걸 무슨 효과라고 그래? 마케팅에서 샤워 효과라고 그래.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쭉 백화점을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리고 지하 내려가지. 왜?
차를 거기다 세워놨으니까 주차장에. 근데 꼭 지하 1층에 뭐가 있어? 신선 야채 코너, 뭐 베이커리 다 있다 말이야. 그 장도 봐 거기서. 그래가지고 한 3, 40만 원 쓰고 가는 거야. 뭐야? 백화점이 고도의 상수를 쓰는 거지. 그 맨 위에 있는 그걸 샤워 효과라고 그래요. 그거를 자 조금 이제 다른 얘기고, 자 주부들 문화센터 주부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풍경화 정물화예요. 전업 화가들은 이제 그런 거 안 그래요. 왜? 텔레비전이 4K만 돼도 웬만한 사람들의 풍경화 정물화를 능가해요. 텔레비전이랑 경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그림 그려서 먹고 사는 화가들은 어떤 그림을 그려?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 그림도 잘 안 그리지. 안 그려. 뭐해? 어? 시장 가가지고 남이 신다 버린 신발 한 10,000켤레 사가지고 휴즈트리 해가지고 걸어놓고 이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면은 전위적이고 능력 있는 화가로 인정을 못 받아. 그리고 그림을 그려도 추상화 그리잖아. 추상화. 뭘 그리는지 누드도 아니고 정물화도 아니고 풍경화도 아니고 이상한 그림 그리는. 이우환 씨 봐. 점 하나 딱 찍어놓고 그 큰 캔버스에 점 하나 찍어놓고 표구하잖아. 그래가지고 몇 억씩 받아. 정물화. 그런 거 안 그린단 말이야. 뭐야? 주부들 문화센터에서 가리는 그림이 됐고, 진짜 화가들은 추상화나 설치 미술이나 이런 데로 가버린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사진이 발명이 돼가지고 19세기 중엽에 초상 화가들이 굶어 죽은 거야. 마찬가지로 고화질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화가들이 경쟁을 못해요. 풍경화 같은 거. 풍경 개념도 달라졌어. 여러분 잘 봐요. 설악산 단풍, 백록담, 설경 안 그려. 이제 화가들은 뭘 그려? 또 우리는 진짜 풍경을 뭘로 보고 있어? 그런 풍경이 아직도 아름답고, 하지만 설악산 백록담은 이제 뭐야? 관광지야. 웰빙, 등산 가는 장소지. 우리한테 풍경화는 뭐야? 스페이스, 우주 풍경화예요. 우리는 이미 마션도 영화를 보고 달나라도 알고 있고 엄청난 우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미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변하는 거예요. 우주에 대한 지식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지식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눈을 통해서 우주가 풍경이 되는 거예요. 스페이스 랜드스케이프가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혁명이 일어나는. 이제 풍경화 개념도 바뀌어요. 텔레비전이 캔버스를 대신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같이 늘어났어. 자, 인상주의를 여러분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화질이 되면 될수록 미술로부터, 회화사로부터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컬러 볼륨도 마찬가지죠. 자, 픽셀도 마찬가지죠. 그것만일까? 아니죠? 네. 자, 공면 텔레비전, 커브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 이건 오랑주리 미술관, 루블 박물관 앞에 가면 오랑주리 미술관이 있는데, 오랑주리는 오렌지 같은 열대 과수를 키우던 옛날 왕궁, 부속 온실이야. 그걸 오랑주리라고 그러는데, 그 왕궁이 없어졌으니까 다 개조해서 현대 미술관으로 써요. 그런데 그 미술관에 오벌룸, 달걀처럼 타원형으로 생긴 전시관에 모네가 100m짜리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여기다 갖다 걸어놨어. 50m, 50m짜리가 2개야. 방이. 커브드야. 공면이야. 그러니까 지금 커브드 텔레비전은 여기서 다 나온 거야. 원조야, 여기가. 자, 여러분이
오랑주리 미술관을 가서 보고 혹시 거꾸로 이걸 만든 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행을 갈 때, 가서 관광할 때 그냥 보지 마. 그 다음에 책을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미술 작품을 볼 때도 연관시켜서 봐야 돼. 그러자면은 선생님 같은 사람이 하는 강의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보다 커 말고 다른 분이 하는 매 학기마다 교양 강좌를 하나씩 들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런 보는 방법을 자꾸 깨달아야 돼.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보고 미술 공부하라는 거 아니야.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 나를 자꾸 액티브한 상태로 일부러 뭐라 넣어야 돼요. 그래야 자꾸 깨우쳐져. 그걸 4년 동안 하는 게 대학이에요. 저는 이공대생인데요. 저는 법대생인데요. 소설, 미술 이런 거 잘 몰라도 돼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커브드 텔레비전을 잠깐 봤어요. 자, 이렇게 돼. 자, 이게 휘었어.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여기는 이제 안 가져왔는데, 자, 텔레비전 광고하는 거 보면은 HDR이라고 있어요. 하이 디나믹 레인지라고 해가지고 그건 뭐냐면 HDR 필기해놔.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나거나 쏟고 나거나서 휴대폰으로 HDR하고 한번 쳐봐. 구글 들어가서 쫙 나와. 여러분 그거 모르면 삼성이나 LG 못 들어가. 면접에 떨어져. 그건 뭐냐면 명암법이에요. 어두운 데는 더욱 어둡게, 밝은 데는 더욱 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거의 입체감이 느껴지게, 또 평범한 화면을 감동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법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카메라로 찍어야 돼. 그래가지고 각 화면마다 명암비를 달리해가지고 종합해야 돼.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추세로 가고 있어. 처음에 영화를 찍을 때, 드라마를 찍을 때 그렇게 찍기 시작한 거예요. 왜? 얘기했잖아. 웬만한 화면 가지고는 사람들 감동을 못 시켜. 여러분, 큐레드나 올레드 같은 한국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시장의 50%, 60%를 차지하고 있어. 반도체는 70%고, 메모리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자, 화소수 고화질에 눈이 익숙해지면은 나쁜 걸 못 봐. 자, 명암법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고화질 텔레비전에 여러 가지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미술사는 3000년인데 그리스까지만 잡아도 이제 고화질 텔레비전은 역사가 딱 10년이에요.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같이 봐야 돼. 두 개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